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여름 보내셨나요? 참 날씨가 좋아지면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딱 더워지면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시험 결과 딱 나오면 또 날씨 좋아지고 어제 이제 레벨 2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년만 하시면 되니까 희망을 갖고서 대한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해서 레벨 3 설명회를 또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레벨 1을 재수를 했고요. 레벨 3를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3 재수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재수할 때도 힘들었는데 첫 해가 사실은 더 힘들었었거든요. 첫 해, 여기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갈 때 왜 힘들었었냐면요. 레벨 1이랑 레벨 2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강의 듣고 수혜조 보고 뒤에 컨셉 체크 풀고 그 다음에 아이템 세트 문제 풀고 그리고 가끔 이제 목 나오면 목 이그젠 풀고 들어가잖아요. 레벨 3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에세이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불안하긴 했었는데 잠시만요. 약간 불안하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불안하면 오히려 병원에 안 찾아간다면서요. 뭐가 나올까봐 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에세이가 좀 겁이 나긴 했는데 혹시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너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에세이를 준비를 한다라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그냥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아요. 그냥 멀티플 공부하듯이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컨셉 체크 풀고 아이템 세트 문제 풀고 나중에 시험이 한 달인가 두 달 남았을 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은 유형이 완전 달라요. 제가 공부했던 방향이랑 다른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에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레벨 3는 레벨 1, 2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철저하게 시험 목적 적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그샘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시험이 뭐 그렇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레벨 1이랑 2 공부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사견이에요? 좀 재밌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죽고 싶었어요. 2는 좀 재밌잖아요. 할만했잖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2 했을 때 에코티에서 배웠던 프리 캐시 플로우 모델이라든가 림 모델이라든가 FRA에서 했었던 적어도 회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든가 넷 마진이라든가 ROE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인율이라든가 코스트 오브 에코티 구하는 거, 캐펜 모델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고요. 하다못해 밸류에이션들 이항 모델이라든가 블랙숄즈라든가 바라든가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적어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레벨 3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레벨 3가 이게 왜 제일 힘드냐면요. 일단 시험이 과목을 좀 잠깐 보시겠어요? 8페이지 보세요. 얼핏 보면은 늘상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건 레벨 1, 2랑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레벨 1, 2 때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내가 자본시장에서 어차피 일할 거니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에코티, FRA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건 적어도 좀 다 알고 가야 되겠다. 공감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근데 레벨 3를 공부를 하면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정말로 단 한순간도 그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커리큘럼에. 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지? 물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벨 3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과목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2단계는 아시잖아요. 우리 계획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실행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싱하고, 크게 우리 자산운용의 단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플래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안 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레벨 1, 2에서 했던 건 뭐냐면요. 여기 엑세큐션 할 때 주식, 채권, 파생, 대체 상품의 가치 평가를 레벨 2에서 했던 거고요.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할인율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 추정이 필요한 거고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요것도 여러분들 레벨 1, 2에서 안 했고요. 요것도 안 했어요. 넓어지죠. 그러면은 플래닝을 할 사람들이 많겠냐고요, 세상에. 모니터링이랑 리밸런싱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요. 내가 정산하겠냐고요. 정산은 내가 아니에요. 프론트가 안 하잖아요. 정산 누가 해요? 정산은 미들이나 백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래라고요. 자,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내가 트레이딩 직접 해요? 아니죠. 트레이딩 부서에 주잖아요. 시키잖아요. 네가 이거 거래 좀 체결해줘. 증권사에 그냥 주잖아요. 네가 이거 해달라고. 그럼 내가 이거를 시장가로 던지든 장외가로 던지든 뭘로 던지든 물론 큰 그림은 정할 수 있겠는데 그 각각의 장단점에서 아는 게 누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거래소가 많이 있잖아요. 나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뭐 시카고 선물 거래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죠? 익스체인지도 있고. 근데 여기 각각의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누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에세이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깁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때 어렴풋이 기억나요? 깁스 배웠던 거? 깁스는 뭐냐면은 투자 성과 지표, 이제 투자 성과를 IFRS처럼 국제회계 기준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표준화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세상에 깁스를 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깁스 접하는 사람 많이 없다고요. 회계법인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에 용역으로 예를 들어 이거 다시 리프레이싱 한다라고 하나요? 다시 리스테이트 하거든요. 다시 만들어주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보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모니터링 앤 리밸런싱 리스크 부서에 있으시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도 정해가지고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 부서에 일하면은 접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업무 영역에서 이 부분을 접하기가 힘들다고요. IPS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PS라는 건 뭐냐면 레벨 1 때 잠깐 배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생애 주기와 나의 성격과 나의 재산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토탈리 고려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적합한 사람이야 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도 써야 되냐면 개인도 쓸 수가 있고 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기금에 있는 사람들도 쓰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대학교 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못하게 제한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노그래피 만드는 회사라든가 석유화학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특이한 것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배우다가 보면은 이게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가 있나 보구나 하는데 하루 종일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자,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랑 반대쪽으로 밸류에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 현금 흐름 추정해요. 프리 캐시 플로우 구해요. 할인율 때려요. 답 나와요. 이건 나오잖아요, 답이. 내 답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나이가 30살이에요. 얘가 이혼을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재혼을 한대요. 재혼을 하는데 상대편 여자친구 쪽에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가지고 얘가 자꾸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와이프한테는 계속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에세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자랑 후자랑 비교해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거 느낌이 오세요? 이거를 하루 종일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컨셉을 내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그거를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계속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컨셉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두 번째 공부할 때 명확히 이해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철저하게 이그셈 오렌지드에서 기출문제를 무조건 먼저 뽑으셔야 돼요. 어떻게 뽑으시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커리큘럼은 04년도에 한번 크게 재편이 돼요. 그리고 08년도부터 안착이 돼요. 물론 올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08년도부터 아직 유효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물론 저는 04년도, 제 시험을 아주 옛날에 봤으니까, 11년, 12년에 봤으니까, 그래서 저 때는 기출문제가 없어서 04년도부터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08, 09년도부터 기출문제를 쭉 뽑으세요. 언제까지? 작년도 보셨던 것 같지. 그럼 10년치가 넘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전 어떻게 했냐면요. 과목별로 추렸어요. 예를 들어 에코티는 에코티대로 추리고 픽스드 인컴 픽스드 인컴대로 추리고 에코티는 아니면 예를 들어 기간 IPS는 기간 IPS대로 개인 IPS는 개인 IPS대로 추려요. 그러면은 과목별로 기출문제 집이 나오잖아요. 그 기출문제 집을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진도를 같이 빼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세이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서 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거를 쭉 보다가 기출문제를 가면 못 풀어요. 이거 100%예요. 이거 제가 설명회를 찍으면서 항상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은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적어 놓으세요. 내년도 1월달, 2월달쯤에 이 설명회를 한 번 다시 보세요. 그럼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달력에다가 적어 놓으시든 어디다 적어 놓으시든지 내년 1, 2월달 혹은 3, 4월 달에 한 번 제 얘기를 꼭 다시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좋겠죠. 기출문제를 진도를 나갈 때 옆에다가 놓고서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에세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에세이는 기출문제가 공시가 되니까. 에세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잡고 거기에 맞는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같이 나가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몰랐던 건데 이제 가르치면서 알게 된 건데 얘네 할 때도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에세이 반복돼요. 나왔던 토픽에서만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새로운 유형이 나오죠. 하지만 대부분의 토픽은 나왔던 데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왔던 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부분은 나오는 유형이 또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셔가지고 에세이의 나를 맞춰가는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도만 빼고 내가 이거 깊게 볼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그 느낌이 아니라 시험 목적 적합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을 세팅하는 과정 꼭 그렇게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레벨 1, 2 때 이미 여러분들 다 배우셨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상품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레벨 3는 이제 이 앞단과 뒷단과 중간단에서 중간단도 이제 가치평가 했잖아요. 가치평가하면 뭐냐면 주식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팔 때 내가 몇 주를 사고 팔 건지, 채권도 얼마나 사고 팔 건지, 역시 똑같아요. 파생도 몇 주를 사고 팔 건지,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럼 내가 잘 사고 팔았는지 평가하는 거, 진짜 잘 사고 팔았는지, 모니터링 팔러시, 모니터링 리밋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컨셉이 브로드한데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과목 구성 얘기하기 전에 일단 큰 범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를 여기에 맞추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구성에서 과목 구성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플래닝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개인 IPS랑 기간 IPS가 여기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이 절반이 나오니 했는데 지금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엑세큐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상품이라든가 대체투자상품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에셋 엘로케이션이 나오죠.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건지. 주식, 채권, 파생, 대체상품은 레벨 1, 2 때 배웠던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레벨 1, 2 때는 밸류에이션이니까 어떻게 이 가치평가를 할 거냐면 지금은 가치평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팔 때 어떤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좋은지, 어떤 주문을 넣는 게 좋은지, 몇 주를 사고 파는 게 좋은지, 어떻게 정산을 할 건지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이 좀 다른지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링, 리밸런싱은 이 과목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랑 리밸런싱 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이라는 과목 합쳐져가지고 배울 텐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팔았을 때
실제 사고 팔면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주를 팔았는데 15%의 성과를 냈어요. 15% 내가 진짜 잘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는 15% 벌었지만 올해 코스피 수익률이 20%였어요. 잘한 거 없는 거예요. 내가 15% 벌었지만 딴 종목은 25% 벌었어. 난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수익률 발라내고 환율 효과 발라내고 우리 섹터 효과 발라내고 실제로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3%가 더 벌었다? 내가 하이닉스를 픽했어. 그럼 난 잘 픽한 거죠.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원투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 이제 윤리도 들어가는데 이 포트폴리오 이밸리에이션 원래 작년에 깁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깁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깁스는 윤리 나갈 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콘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과목을 많이 썼는데 원투 때 배웠던 FRA 지금 없죠. 퀀트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되게 MM와 Behavioral Finance도 여기 들어가네요. 행동경제학.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과거 과목들이 다 나가고 새로운 컨셉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이랑 2랑 레벨 3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요. 1, 2 때 물론 특히 2 때 이게 이제 요즘엔 조금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에코티랑 FRA 비중이 크잖아요. 2는 확실히 크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픽스드 인컴이라든가 에틱이라든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든가 데리비티브라든가 이게 조금 더 비중이 많고 비중이 좀 적은 게 포트폴리오라든가 퀀트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비중이 좀 적어서 제가 옛날에 레벨 2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공부 순서를 혹시 정해야 되면은 FRA랑 에코티를 먼저 하시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비중이 과목이 10개고 비중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FRA랑 작년에도 FRA 3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티 3세트 나오고 이거 합치게 되면 6세트잖아요. 20세트 중에 6세트인데 그죠? 점수가 꽤 크죠? 30점 된단 말이에요. 두 과목 합쳐가지고 그럼 요거 안 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과목이에요. 14과목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10과목에서 4과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점수 배점이 뿌려졌겠죠.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과목당 배점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여기서는 버리시면 안 돼요. 레벨 1, 2 때는 뭐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항상 5점짜리 과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점 중에 5점짜리는 포트폴리오, 퀀트, 이콘, 얼터 이건 항상 5점이었어요. 무조건 5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4과목 버려도 20점밖에 안 돼요. 저 때는 에코티랑 FRA가 20점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4과목 버리느니 차라리 FRA 완벽하게 하는 게 낫다고요. 저 때는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트렌드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세이로 나오는 과목도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 에세이로 나오는 과목도 이제 안 정해져 있었어요.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요. 참 비극적인 건데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럼 참 좋아요. 이게 초반에 제가 2012년부터 강의했었는데 초반에는 그게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퍼포먼스가 나오면 내년엔 트레이딩 나와요. 이거 100%예요. 트레이딩 나오면 퍼포먼스 나와요. 퍼포먼스 나오면 트레이딩 나와요. 왜?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목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IPS도 똑같아요. 기간 IPS도 한 해 DB 펜션, 퇴직연금 나오면요. 한 해는 파운데이션, 재단이나 기금 나와요. 인다우먼트. 100%예요. 2개 나와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100%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과목에 대한 비중도 깨졌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는 2019년 출제 과목 보시면요. 깁스도 아이템 세트로 깁스도 이제 에세이로 나왔었어요. 깁스도. 그러니까 뭐가 에세이로 나올지 이렇게 되면요. 이제 윤리도 에세이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심지어 이 정도 상황까지 된 거예요. 윤리도 에세이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올해부터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가 에세이로 나올지 뭐가 멀티플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비중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자체도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만 좀 가지시고 그래서 과목을 하실 때 이따가 제가 어떤 과목이 비중이 많은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기조는 있는데 그래도
한 과목이라도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버렸다가 가끔 그 과목에서 폭탄처럼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 레벨2 시험 합격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5점 나왔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얼터너티브 이콘 이런 것들이 다 10점 나왔어요.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일 아니거든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항상 10점 과목이었었어요. 역사 이래. 근데 그게 5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근데 얘기했는데 이젠 그게 안 맞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좀 비극적이지만 레벨3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과목에 대해서 다른 소홀함이 있어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들쭉날쭉해서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험 목적으로 하시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 과목에 좀 고루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 정도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수혜전이야 커리큘럼북이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근데 세 번째가 되겠네요. 수혜전이야 커리큘럼북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것도 철저하게 사견이에요. 저는 수혜저로 보라 그래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과목마다 커리큘럼북을 봐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여기에 있는 개인 IPS, 여기 있는 기간 IPS, 에셋, 엘로케이션 정도는 커리큘럼북으로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강사분이 과목마다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점점 더 비중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비극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합격을 하고, 합격한 수강생들 모임에 나갔었어요. 합격하신 분들 막 와가지고 자기 어떻게 합격했는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5명 인터뷰를 하잖아요. 5명 인터뷰하면 커리큘럼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됐어요. 정말로요. 후기를 읽어보면요. 가끔 커리큘럼북을 자긴 봤다라고 막 쭉 장문에 에세이를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제 추론이에요. 추론을 해보면 혹시 이분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가 남아서 여기에다가 후기를 쓸 정도로 열심히 할 정도로 애착이 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커리큘럼북을 봤다 이렇게 많이 썼다라고 쓰지 않거든요. 잘 보세요. 나 수혜저 봐서 대충 봐가지고 합격해서 이 사람 후기 쓰겠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내가 수혜저 봐가지고 대충 받고 찍어가지고 합격했다고요. 근데 후기에다가 저 찍었는데 어떻게 합격했어요? 쓰겠어요? 안 쓴다고요. 그럼 후기는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랬더니 합격했어요 하는 후기들만 남은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겠는지 본질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실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수혜저를 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질문을 해야죠. 자, 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혜저가 뭐 지금은 제가 마켓이어 모르겠는데 90% 이상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90% 이상의 수험생이 보는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를 봤는데 70점도 못 맞아요. 그럼 이 교재는 쓰레기죠? 아니에요. 내가 이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 90%의 수강생이 보는 이 교재로 다 봤는데 70점을 못 맞으면 이 교재는 갖다 버려야죠. 근데 이 교재를 90%가 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유용에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분할 필요 없잖아요. 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7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그런 문제가 아까워가지고 유형의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유형의 다른 문제는 어차피 저 사람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요. 그럼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벨2는요. 개인적으로 레벨2는요. 남들이 못 맞춘 거를 내가 맞추는 의미와 희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커리어랑 직접적으로 더 연관이 되니까, 나의 전문성이니까. 레벨 3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효율성 관점에서 커리큘럼북은 빵점이에요. 그잖아요. 양도 더 많고
문장이 장문으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내용만 써머리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쭉 풀어 써놨다고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수혜저는 과연 그렇게 쓰레기인가? 과연 그렇게 불충분한 교재인가? 두 번째, 나는 커리큘럼북으로 100%를 소화할 자신이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은, 자, 수혜저 쓰레기예요. 나는 커리큘럼북으로 100%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예스면 당연히 커리큘럼 봐야죠. 이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하면 좋죠. 그잖아요. 많이 하면 좋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혜저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100% 커리큘럼북으로 못 봐요. 그럼 나는 수혜저로 보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혜저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커리큘럼북으로 갖다 메꾸는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항상 수혜저로 강의를 했고 커리큘럼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을 하거나 보충을 했으면 했지 커리큘럼북만으로 나가진 않았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에세이를 수혜저랑 에세이로 나가가지고 에세이가 풀려요. 그럼 수혜저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커리큘럼북으로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에세이 커버할 정도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건 본인 판단이에요.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본인한테 해보세요. 수혜저는 과연 진짜 불충분한 교재인가? 두 번째는, 그럼 내가 100% 커리큘럼북으로 보면서, 커리큘럼북은 아시겠지만 안에 내용이 서머리로 안 돼 있어요. 논문처럼 쭉 써 있다고요. 그럼 내가 그거를 서머리 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시간과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뭐, 그냥 여긴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에세이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죠. 여기 지금 나눠드린 문제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20페이지에) 보면 A, B, C, D 해서 에세이 문제가 있죠. 이게 에세이 문제예요. 실제 기출됐던 2016년도. 자, 냉정하게 뜯어봅시다. A번 문제 볼게요. 20페이지 A번. Calculate the return requirements to fully fund each subscription option. Determine each subscription option is most appropriate and justify your response. 노트 보시면요. Use arithmetic returns rather than geometric returns. 리턴 계산하래요. 산술 평균으로 구하래요. 이건 객관식이에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 justify 하라는 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calculate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에세이가 아니죠. 이건 계산하는 거잖아요. B번 볼게요. Discuss other than the portfolio return requirements. One factor that decreases the endowment's ability to take risk. 2번 increases the endowment's ability to take risk. 얘의 ability to take risk를 올리는 요소 하나를 찾으래요. 이거 단답식이잖아요. 그죠? 밑에 increase endowment's ability to take risk. 올리는 거 찾으래요. 단답식이잖아요. discuss 뒤에 백데이터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올려주는지, 왜 낮춰주는지. 그 다음에 C번 가볼게요. Determine whether the foundation ability to take risk is lower than, same as, higher than the Suffolk College liability endowment. 낮은지 똑같은지 높은지를 고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ability to take risk가. 자, 낮은지 똑같은지 높은지 고르라는 건 객관식이에요? 아니면 에세이예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에세이는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먼저 A야, B야, C야를 줘요. 여기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반 정도는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틀리면 일단 뒤에 justify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를 맞추고 그 다음에 justify 하는 건 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요 문장이 있는 거 갖다가 써주시면 돼요. 막 에세이 어렵게 쓸 거냐? 어렵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밸런싱에서 이게 올해 커리큘럼에 있는지 아닌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아직 커리큘럼에 안 와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에셋 군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보세요. 주식 사이에 A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있고 C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A, B, C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상관계수. 같이 움직이냐, 달리 움직이냐. 그래서 이 A, B, C의 코릴레이션이 올라갈수록 내가 리밸런싱하는 텀을 늘려야 되냐, 낮춰야 되냐, 또는 리밸런싱하는 코리도, 복돌아가는데 폭을 넓혀야 되냐, 줄여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주식화 채권과 파생이라고 했을 때 4대 2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대 2인데 코릴레이션이 100%예요. 주식 채권 파생이.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8대 4로 올라가요. 100%. 이게 만약에 자산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면 100%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그럼 리밸런싱 필요해요? 리밸런싱 필요 없죠. 이럴 땐 리밸런싱 필요 없다고요. 근데 개판이에요. 나는 4대 2가 Optimal Portfolio Allocation인데 이게 8이 되는데 이건 2가 되고 이건 10이 돼요. 이건 내 타겟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밸런싱 해줘야 되겠죠. 그럼 리밸런싱을 어떤 경우에 더 자주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더 자주 해줘야 되겠죠. 더 자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타이트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더 타이트한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뭐가 써줘야 돼요? 코리도, 이 폭을 좁혀줘야 돼요. 내가 더 타이트하게. 그럼 코리도를 좁혀주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저스티피케이션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에셋에, 코릴레이션이, 그냥 다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씁시다. 또는 correlation of assets가 늘어나게 되면요. increase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화살표로 늘어난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안에 있는 자산군들은요. tend to move together. 같이 움직이겠죠. 너무나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높아질수록 442, 221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더 자주 리밸런싱을 하게 될까요? 덜 자주 리밸런싱 하게 될까요? 덜 자주 리밸런싱을 하게 되겠죠. less frequently 하게 리밸런싱이 required 해지겠죠. 그럼 내 코리도는 넓어질까요? 낮아질까요? 넓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도는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에세이 답안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죠, 지금 처음 들어서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에세이의 컨셉과 이 에세이 컨셉이 약간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높고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논리 싸움이잖아요. 어려운 단어 지금 여러분들 하나도 제가 안 쓴 거 아시겠어요? 이 정도 쓰면 돼요. 에세이라 해서 엄청 이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막 논설문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나의 삶에 대해 쓰는 거 아니라 드디어 내가 배웠던 이 문장을 이제 써보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쓰면 돼요. 뭐 increase 하면 이거 decrease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shorten 돼지고 이거 길어지고 높아지고 짧아지고 어떻게 되고 less frequent하게 하고 more likely to rebalance 더 자주 리밸런싱 해야 되고 그냥 그 정도로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토픽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에세이는요. 자, 기출문제를 쫙 봐요. 쫙 보고서 수혜저로 진도 나가고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 기출문제 풀면은 이 수혜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혜저에 다 표시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수혜저에서 겹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에세이하고 전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버렸어요. 왜요?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규 에세이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험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모든 토픽에 대해서 에세이를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해요. 10년치가 쌓여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 생각은 제 컨셉은 이랬어요. 내가 남들이 못하는 한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다 맞추자 그냥. 이해되셨어요? 남들이 못 맞추는 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은 난 합격한다. 삼성금융그룹 저희가 강의를 해요. 합격률이 65%인가 나왔대요. 70% 가까이 나온 거예요. 잘 나오죠?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 에세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트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굳이 잘하지 않으셔도 그냥 기본적인 문장만 갖고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겁을 가지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 IPS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간 IPS를 합시다. 기간이라고 합시다. 좀 더. 기간 IPS라면요. 당연히
나의 ability to take risk,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올라가요? 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펀드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내가 종업원한테 월급을 적게 줄수록, 그 다음에 내가 목적 사업에 써야 되는 부담이 적을수록, 그죠? 그럼 여기 각각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의 asset base가 어떻게 하면 될수록요. The greater the asset base. asset base가 클수록, the longer the time horizon. time horizon이 더 길어질수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less requirements to fund the endowments 또는 institution. 내가 펀딩의 institution을 펀딩해야 되는 requirement가 더 적을수록, 이럴수록 뭐가 발생되냐면은 나의 ability to take risk는 커진다고요. 앞에 땡땡땡땡땡땡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에세이는요, 샤프로 쓰셔도 되고요. 지우개로 다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호 쓰셔도 되고요. 그림 그리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서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바디 있고 밑에 컨클루전 있고 이런 구조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제 나중에 답안 특강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에세이 특강을 할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차피 지금 제가 설명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적어온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결하게 쓰시면 돼요. 복잡하게 엄청 멋들어지고 어려운 단어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월가에 근무하는 제 후배가 합격을 했는데 에세이 점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점수 거의 반타작이에요. 잘하는 미국 애들도 거의 반타작이에요. 자, 어디를 가보실 거냐면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중에서 점수표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자, 먼저 큰 거 먼저 봅시다. 큰 거. 네. 2014년도에 이분이 불합격을 하시고요. 가로로 돼 있는 거. 2014년도에 이분이 불을 합격을 하고 2015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 2014년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에세이에서 50점 미만 과목이 6과목이에요. 2015년도 보시면요. 똑같이 1년이 지났는지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50% 미만인 과목이 똑같이 또 6개예요. 그죠? 뭐가 나아졌어요? 멀티플이 나아졌죠. 다시요. 과목 말고. 자, 2014년도에 에세이가 6개가 50점 미만이었다고요. 6개면 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면요. 에세이는 별 발전이 없어요. 멀티플이 좋아졌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에세이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요. 미국 애들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로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렵다고요. 반타작해도 상관없어요. 점수는 어디서 따는 거냐면은 우리가 잘하는 멀티플에서 따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게 좀 흐리게 인쇄된 거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거 2015년도에 똑같이 나왔던 건데 위에 점수는 불합격한 점수고 밑에 점수는 합격한 점수예요.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여요? 별표 있는 거? 2015년도 맨 위에 거 보시면요. 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세로로 되어 있는 흐릿한 거 보시면은 위에 분은 역시 이분도 50점 밑에 과목이 6과목이에요. 그리고 밑에 분도 50점 이하인 게 5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그냥 똔똔이에요. 근데 밑에 분은 멀티플이 점수가 높죠. 그러면은 혹시 본인이 에세이에 자신이 없다면 멀티플에 투자하시면 돼요. 어차피 쟤도 에세이 어렵고 나도 어렵고 난 멀티플 잘해요. 어차피 멀티플 50점이잖아요. 멀티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위안 삼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특강 계속 돌아가서 말씀드렸지만 간결하게 쓰라는 이유가요. 이거 사람이 채점하는 거예요. 샬롯빌에 가서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샬롯빌에 가서 팀을 짜가지고 CF에 합격하신 분들이 다 봉사자들이에요. 올해부터 한 문제를 채점해요. 한 문제를 채점하니까 점수의 편차가 되게 체계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CFA는 뭐든지.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필드에 인차지가 있고 거기에 또 매니저가 있고 그 위에 또 헤드가 있고 본인들이 헷갈리는 거는 위에 가서 물어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수 못 알아보면 그날에 얘한테 막 물어보게 돼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인 분량의 채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퇴근하면 돼요. 뭐 하냐? 놀면 돼요. 그날 할 일 다 끝낸 거니까. 그럼 항상 매년 그렇대요. 1번 채점하는 애들은 야근을 한대요. 근데 뒤에 부분 채점하는 애들은 너무 널널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뒤에 채점하는 애들은 막 천천히도 하고 다른 애들 거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요. 근데 얘를 봤는데 일단 이렇게 쓴 애가 예뻐 보이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다 문장으로 해서 한 문장으로 쭉 단락도 구별 안 해서 쓰는 애가 좋겠어요?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간략하게 쓰는 게 답안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많다는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보기 좋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최대한 도식화해서 짧게 깔끔하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핵심 단어만. 제가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는 요소를 3개 찾으라고 했어요. 이 ability take risk를 올려주는 요소를 3개 찾으세요 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7개, 8개 적어요. 왜? 나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7개, 8개를 적으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밑에는 지워버린대. 안 본대요. 3개만 적으면 돼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이해 되셨어요?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 대신 깔끔하게 적으세요. 글씨 못 알아보면 진짜 짜증난대요. 짜증나면 점수에 좋지는 않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채점 한 번 하는 거 아니래요. 2번씩 한대요. 각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 뭐 다시 채점을 맡긴다? 달라진 경우가 거의 없대요. 오히려 나빠진대요, 점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답안 깔끔하게 적으시는 연습하시고 간결하게 쉬운 문장으로, 아주 쉬운 문장으로 봤는데 내가 단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거기에서 채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장 어렵다고 그거 읽고 있을 생각을 해보세요. 채점자가 하루에 수백 개 채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간결하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핵심 단어 위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펜이나 샤프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샤프로 쓸 것 같아요. 지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지워지는 볼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거. 이 방향성이 틀리면 이거는 아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하듯이 이 방향성 맞추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맞추고 그 다음에 justify 하는 걸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도 부분 점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도 충실히 잘 적으시고 계산 문제 은근히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시험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앞에 부분에 사람들이 몰리고 뒤에 부분들에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1번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가죠? 그렇게 풀 필요 없어요. 저도 두 번째 재수할 땐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여기 지금 과목들 보시면은 쭉 넘기시면 이거를 왜 먼저 해요? 이건 먼저 할 필요가 없는 이걸 왜 먼저 이거 먼저 할 필요 이거 제가 가르쳐요?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먼저 해요? 제가 가르치지만 저 같으면 이거 먼저 하네요. 저 같으면 뭐 먼저 하냐면요. 주식, 채권, 파생, 대치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했을 때 계산 문제로 그냥 딱 떨어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먼저 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맞춰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거 내가 안도가 되는 거잖아요. 에세이 안 써도 되는 거. 끊었다가 다시 해야 돼요? 형님? 다시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네. 2-3분만. 그래서 순서를 뒤에 거 먼저 하세요. 뒤에 거 먼저 하시면은 그 널널하신 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봐주시겠어요. 꼼꼼히 못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시겠죠? 계산 문제 하되 넘겨보면은 은근히 쉬운 것들 되게 많다고요. 피드백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앞에 부분에 집중하느라고 뒤에 부분 아예 풀지도 못했어요. 뒤에 부분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순서는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부터 대신에 이런 애매한 것들은 조금 나중에 미루셔도 되거든요. 심지어 못 풀어도 어때? 다른 것들 많이 풀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스웨저로 제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웨저를 보시면서 커리큘럼북이나 에세이에서 쓰이는 거랑 문장이나 단어나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스웨저로 보시고 기출문제 어차피 같이 보니까 그냥 커리큘럼북 아이스템 때 문제 보니까 그걸로 해서 아 답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스웨저의 답과 기출문제 답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에세이는 간결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이래서 이렇고 결론이 이래요. 이 순서로 가는 거니까 본인이 그 로직을 꼭 세우셔야 돼요. 스웨저에서 본인이 쓰기 편한 단어로 이래서 이렇구나. 예를 들어 자산 베이스가 커지면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할 수 있고 많이 테이킹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리스크 톨러런스는 커지겠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본인이 편한 단어와 본인이 편한 플로우로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하면 됩니다. 단 기출문제랑 커리큘럼북을 보는 거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보다 조금 더 협회가 원하는 문장이나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멀티플 준비는 늘상 하듯이 똑같습니다. 조금 더 애매모호해진 부분만 있는 거지 레벨 1, 2 때 했던 거랑 멀티플 준비한 거 똑같고요. 상당히 많은 수의 에세이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시험 문제 꼭 넘겨보시고 계산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짜잘한 팁 같은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인 IPS나 기간 IPS에서 어려운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수업 들어가셔야지 하는 건데 모든 수강생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요. 이게 자존심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고 넘어가냐 마냐 해서 다 나오면 너 그거 풀었어? 얘기해요. 그런 싸구려 호리심 같은 것들은 갖다가 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 집중하세요? 제가 가르치지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멀티플 과목들, 우리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먼저 하시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셔도 충분하다고요. 개인 IPS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역량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다름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뭔가 했을 때 뿌듯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풀어도 푼 것 같지가 않아요. 시험장에서. 풀어도 푼 것 같지가 않고 푸는데 오래 걸리고 유형이 맨날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일 나중으로 미루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본인이 취사 선택을 조금 하시고 유연성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8년도 이후에 기출 문제는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 올해 커리큘럼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에 맞춰가지고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나가고 거기에 맞는 기출 문제, 전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10년치 다 풀어드리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출 문제를 꼭 보시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익은 셈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연관성은 조금 없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는 정도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스웨저의 컨셉 체크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컨셉 체크는 아예 심지어 안 풀기도 했었고 그냥 스웨저로 내용 정리하고 에세이 보고 커리큘럼북 아이템 세트 문제 보고 그게 저는 더 깔끔한 플로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 뱅크를 보든 모기그잼을 모아서 풀든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쭉 나오고 퀘션 1번에서 쭉 물어보고 쭉 나오고 퀘션에서 2번에서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3번, 4번, 5번 쭉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 뒷장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 이제 퀘션 1번에 대한 A, answer 이렇게 answer 1번을 여기다가 막 단단 말이에요. answer 1번 답을 막 여기다가 달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첫 번째 해요. answer 2번 답을 막 여기다가 달아요. answer 3번 답을 막 여기 달고요. answer 4번 답을 막 여기 달아요. 그리고 뒷장을 딱 넘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뒷장에 A번, 2번 또는 3번 답을 여기 적게 돼 있어요. A번, 3번 답을 여기 적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비극적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첫 해 이랬어요. 이게 넘기는 시험인 거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거 답을 전장에다가 썼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긴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장 좀 봐주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다 편지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A3번 답 여기다가 신나게 A4번 답을 여기 적었어요. 그래서 A3번 답을 너무 긴장해가지고 여기다가 편지를 쓰고 A3번 답을 여기다가 옮겨 쓰기도 했어요. 또 긴장하니까 A4번 답을 또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뭐 여기다가 안 적고 여기다가 적을 수 있죠. 근데 뒷장을 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은 A1 4번 템플릿이 나와요. 이거 시험장 가서 흔히 하는 실수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뭐 문제가 나와놓은 결론은 그래요. 1번 답 여기 적고 2번 답 여기 적고 3번 답 여기 적고 4번 답 여기 적고 5번 답 여기 적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당 하나씩 적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긴장하면은 3번 답 여 밑에다가 적는다고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시험지를 받으시면 한번 끝까지 쭉 보세요. 1번부터 받자마자 1번부터 그래 1번이야 이게 푸는 게 아니라 받고 과목명 나오잖아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무슨 과목인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다 주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니까 객관식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쭉 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장 뒤까지 쭉 넘겨보고 그 순서대로 풀었어요. 이해되셨어요? 답 적는 것도 똑같거든요. 여기에 1번 적으라고 돼 있는데 긴장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겠지만 가시면 이게 에세이 쓰는 거다 보니까 멀티플 할 때랑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다리까지 떨잖아요. 막 색상 덜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3시간 동안 참으시지 말고 바로 인스트럭터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나 도저히 시험 못 보겠다. 쟤를 보내든지 나를 보내든지 바꿔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어플러그 꼭 하고 가시고 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니까 템플릿 체크를 좀 하시고요. 거의 마무리 됐는데 마무리할 건데 레벨 3를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14과목 중에 제가 5과목 강의를 했었거든요. 3분의 1 정도의 강의를 해요. 많이 하죠. 1, 2 때랑은 다르게. 근데 3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수강생들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져요. 레벨 1, 2까지 일단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충만해 있다고요. 내가 이제 1년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1년만 하면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중간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왜냐? 1년만 하면은 이제 다 한 것 같으니까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이미 온 힘을 다 썼으니까 힘도 몸에 없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운 내용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1, 2 때 다 배웠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배운 거니까 딱히 뭐를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에세이니까 내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세이니까 두루뭉실하니까 마치 알고 있다는 착각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1, 2년 동안 했던 자신감에다가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이 돼가지고 매너리즘이 되게 심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레벨 3 제가 재수를 해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재수할 때. 이 그지 같은 이 애매모호한 이 두루뭉실한 것들을 1년 더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지 말고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엊그저께는 농담 안 하고 본인이 10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10년 아니 흔히 봐요. 흔히 봐요. 그러니까 막 뭐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합격하시면 되게 흔히 보는 케이스예요. 그냥 매년 6월이 되면 올림픽 참가하듯이 그냥 시험장 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근데 그러시지 말고요. 정말 1년 남은 거잖아요. 저는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레벨 3가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1, 2는 공부한 재미가 있었는데 3는 그런 공부한 재미가 상당히 덜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1년만 더 하면 합격인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지쳐있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3 하시는 분들은 뭐 저와 같은 그런 케이스를 안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벨 3 되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본인 주변도 이미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늘어지게 되면요. 삶이 좀 불행해요. 그잖아요. 오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컨셉은요. 이거는 빨리 끝내는 게 선이에요. 빨리 끝내는 게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셔야 돼요. 빨리 끝내려면 가능한 한
이제 타이트하게 집중하셔가지고 긴장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목적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탈 관리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레벨 1, 2 때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3는 확실히 그래요. 지쳐요. 그건 정말 제가 느껴요. 1, 2 때는 재밌게 했다는 사람도 3 때는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 늘상 얘기했잖아요. 밥터디 같은 거 하시라고 해서 나만 불쌍한 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위안감을 주변에서 얻으시라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2 때까지 이제 잘 해오셨으니까. 저는 3차 합격하고서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합격하고서 바로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강의도 할 수 있었고, 실무 강의죠. 할 수 있었고, 딱히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어서의 제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CFA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딜을 할 때 사람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명함에 그게 찍혀 있었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안 알아주지만 외국 나가면 굉장히 쳐주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다들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학교를 있지 않으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이 없다고요. 그런 분들이 알아봐주고 인사를 먼저 건네주고 그거 굉장히 큰 무형의 가치거든요. 합격하신 다음에 모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합격하시고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2까지 하고서 중간에 넘어지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2까지 하면은 모든 기관에서 나오는 베네피스 아무것도 못 받으세요. 그냥 2까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3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3가 좀 아쉬운 게, 저 이제 권호 선생님 정말 좋아하니까 권호 선생님 강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어차피 올해 안 하면은 내년에 하셔야 되고, 내년에 안 하면 내후년에 하셔야 되고, 그럼 내년 내후년에 할 바에는 올해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자, 레벨 2까지 하신 분 중에 저 중간에 그만두시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1이나 2 때 떨어지면 중간에 그만둘 수는 있어요. 왜냐면 1이나 2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 있죠. 근데 2까지 합격하고 3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계속 한다고요. 아쉬우니까.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저 앞이잖아요. 계속 한다고요. 이해돼요? 어떤 느낌인지? 어차피 올해 안 하면 내년, 내후년에 해야 돼요. 내년, 내후년에 시험이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